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어선 것은 신천지발 집단 감염이 확산되던 지난 3월 8일 이후 5달 반 만입니다. 이미 전국적인 2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일부 신도들의 검사 거부와 방해 행동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위기 속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추이도 요동치고 있는데요. 최영일, 이종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2차 대유행의 중대 기로에 놓인 순간입니다. 깨물고, 침뱉고, 껴안고 탈출하는 이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일부 신도들의 행동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주변의 평범한 시민들, 또 방역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디서든 누구라도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쓰나미급의 대충격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직원에게 다가와서 마스크를 벗으면서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너희들도 접촉자니까 같이 검사를 하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과일 먹고 싶어 하는데 내 돈이라도 내서 과일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 죄져서 들어왔어요. 자주 해주는 건 그렇지만 개인의 인권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섣부른 행동은 모두가 자제해야 되는 정말 위중한 시점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324명 나왔습니다. 네. 예, 방역 당국 지금 수도권 대유행을 넘어서 전국 확산의 문턱에 다다랐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뭐 이제부터는 정은경 본부장 말대로 누구라도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이제 또 주말로 접어들죠. 주말로 접어들고 이제 이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이제 일주일이 돼가는 시점이에요. 예. 지금 이 시점, 그리고 잠복기는 우리가 2주를 보고 있으니까 다음 주 일주일까지도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고, 지금 문제는 이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오늘 드디어 이제 300명을 넘어간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국내 발생이 315명, 예. 수도권에 240명 이상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핵심에 사랑제일교회가 있는데 문제는 납득되지 않는 것이 명단이라도 확보해야 예. 뭐 하자고 하는 겁니까? 검사하자고 하는 거죠. 검사해서. 지금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100% 양성으로 낸다. 근데 이 사랑제일교회 양성률은 이미 발표가 돼 있어요. 19%예요. 오늘 보니까 더 올라갔더라고요. 예, 20% 넘어갔죠. 어제가 넘겼더라고요. 19%였고. 자, 그럼 이제 쉽게 5명 검사하면 1명 양성이 나오더라. 그런데 예. 명단을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 국민 전체 170만 명 이상 검사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양성률은 약 1%거든요. 그러니까 20배 이상 높아져 있는 겁니다. 높긴 높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100% 양성이 아니잖아요. 5명 중에 1명꼴로 양성이 되잖아요. 이 검사 결과를 좀 믿으시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명단 제출도 안 된다. 이건 저희가 신천지 때 상당히 신천지의 비협조를 비판했습니다. 그분들은 처음 나와서 국민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우리 가해자 아닙니다.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하지만 명단 제대로 냈느냐, 시설 제대로 보고했느냐, 신천지에 대한 비판이 강했어요.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건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그 지금 광복절 집회가 전국 확산의 기폭제 역할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 네. 건데 수도권 특히 서울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서요.
지금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중이긴 한데 서울에서 집회에 한해서만 지금 1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단계에서 점점 이제 강도를 높이고 있고 3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3단계에 준하는 정도의 지금 그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더 엄중한 그런 그 단계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은 한 3월에서 한 6월 사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 정도 되면은 다시 2차 유행, 그 다음에 또 다시 3차 유행이 되풀이될 거다라고 다 예고를 했거든요.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한 번 더 계속 그 예를 드는 것이 스페인 독감입니다. 스페인 독감이 1918년에 한 늦봄 초여름에서 시작돼서 여름 한 8월 달쯤에 한 번 이 중지됐다가 늦가을 10월 달에 다시 2차 유행을 했는데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1차 유행 때는 고령자 위주로 사실은 사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기록에 남아 있는 게 뭐냐면 20대, 30대는 안 걸린더라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2차 유행이 늦가을에 시작이 되면서 도리어 20, 30대 치명률이 훨씬 더 치사율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변이가 된다는 얘기죠. 끝내 이 스페인 독감은 그 다음 해 봄에 또 3차 유행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을 죽인 끝에 이제 사라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약 한 2,200만 정도의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2차 유행 이제 곧 시작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사이클이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도리어 지금 우리가 좀 더 엄중하게 정부가 이런 사태에 대해서 더 많은 그러니까 더 단계적인 것을 높여야 된다. 경각심을 더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경계하는 것이 지나칠수록 사실은 돌아오는 후과가 적다는 것이다라는 걸 교훈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과 경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걸 유지해야 되는지 정부도 굉장히 고민이 깊은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광화문 집회 동원됐던 경찰관들도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도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광화문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님한테 물병 주고 뭐 이런 모습을 화면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확진 판결이 이미 나기는 전이죠. 확진 상태였겠죠. 이때 찜질방을 갔다 본인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커지니까 또 번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이 드는 대목인데 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집회에 간 거는 명확하고요. 인증샷들과 그리고 이제 장면들이 남아 있고 자,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 집회 와 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찜질방에 가서 잘 것이고 결국은 하루 밤만 보내고 또 여기 와서 방송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의 뭐 집을 빌려서 방송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타인의 이제 집에서 이제 잠깐 그 공간을 쓰면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했고 확진이 됐고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문제는 병원에서도 지금 유튜브 방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찜질방에 갔다고 하면 N차 감염 위험이 바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사회적 비난을 또 아주 크게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난 찜질방 간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학조사 결과 분명히 밝혀질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방역당국 지침 잘 따라주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인데요. 앞서 영상에서 보셨는데 보수 유튜버 신혜식 씨 병실에서 항의하는 모습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병실에서 계속 그 방송을 유지를 하면서 뭐 과일과 관련돼서 뭐 개인적으로 돈을 내서 먹는 것까지 제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옥순 씨나 신혜식 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혜식 씨 같은 경우는 이 보수 유튜브 중에서 사실 신의 한수라는 그런 보수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거의 50만이 넘어요.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고 구독자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건 그만큼 책임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구독자에게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만큼의 어떤 영향력이 커졌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랑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방역 문제 그리고 자신이 전파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자신이 공인이고 책임과 영향력이 큰 하나의 어떤 그런 공인이라면 지금 보여주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즉 계속 이 사람이 하나의 어떤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사람들이 따르게 만들려면 지금 보여주는 행동은 가장 공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 즉, 이 지금 자신이 확진자이므로 확진자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부터 자신이 지켜나갈 때 계속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런 태도를 지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에도 신뢰가 있다라는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요. 예. 그건 주옥순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단체 대표 아닙니까? 한쪽은 또 50만이 넘는 그런 구독자를 갖고 있는 공인이고요. 그렇다면 이 두 분의 행동은 사실은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거죠. 예.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뭐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비협조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건소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뭐 전화해서 설득을 해도 뭐 안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껴안고 침뱉고 네. 이런 일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전광훈 목사가 또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가짜 방역을 빌미로 국민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일부러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문에 전면 광고를 냈고 또다시 입장이 나온 거죠. 예. 저는 이게 좀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어찌 보면 지금 정말 이 모든 국민이 또 고통받으면서 의료진 덕분에 이야기를 했고 방역 당국이 매일 이제 브리핑 나오면 정은경 본부장의 얼굴부터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심경으로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지금 8개월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를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론 이제 사랑제일교회 때문만이다. 정광훈 목사 때문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 그중에 대부분의 부분이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했던 게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오고 2월 18일까지 약 한 달 동안 30명까지 너무 방역을 열심히 잘했어요. 31번 확진자부터 걷잡을 수 없이 터집니다. 예. 이때 우리가 신천지 관련 그 확진자들을 빼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 뭐 떼내준 후에죠.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 바이러스라는 건 확전된 건데요. 그 대구 경북이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근데 그게 고스란히 그때보다 더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으로 수도권에서 터진 건데 거기에 지금 일단은 지금 확진자 기준으로 보면 통계의 절반 정도를 사랑제일교회가 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좀 이제 그럼 입장을 바꿔서 지금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자중하겠다, 예. 협조하겠다. 아니 신천지 때는 협조한다고 하고 120억 우리는 기부하겠다고 하고 그런데도 지금 총회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속됐죠. 구속돼 있습니다. 근데 이 신천지와는 또 180도 다른 지금 양상이에요. 오히려 지금 책임을 다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정권의 탓으로, 정부의 탓으로, 대통령의 탓으로. 아니 그럼 방역 수칙 지켰냐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개인들이 지금 이 고통받고 있는 방역 수칙 지키셨냐고요. 당신이. 그걸 지키고 나서 다른 탓을 하면 모르겠는데 예. 하나도 안 지키고 방역하러 간 그 공무원을 껴안고 너도 확진자니까 함께 검사받자. 이게 지금 무슨 태도입니까? 화만 납니다. 예, 최영일 평론가께서 이례적으로 오늘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셨는데요.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방역 당국의 지침을 이렇게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일부 신도들이 이렇다 보니까 뭐 대부분 교회들 잘 방역 수칙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개신교 교회에 대한 국민 인식도 좀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개신교 교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원로죠. 손봉호 고신대 석좌 교수는 전광훈 목사가 종교 활동이 아닌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참 우리 기독교가 미안하고 죄송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종교적인 활동의 결과라고 보지 마시고 아주 극보수 정치 활동의 결과라고 보아주셔야 그게 더 정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기독교가 기독교의 뭐 주류가 침묵을 지키는 것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대하기 싫다. 예. 이분이 그 막말을 너무 많이 하고 좀 거치게 행동하니까 예. 어떤 면에서 좀 상대하기에 막 격이 맞지 않는다 할까요? 좀 무시하자. 예. 기독교계 그 상당히 중요한 지도자들은 사실 이 정치적 이념에 말려 들어가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이분은 그 비판해가지고 자기는 뭐 의도하지 않게 예. 좌파라는 그런 그 욕을 먹기가 싫다. 이게 작용하죠.
저는 그동안에 그분 한번 비판했다가 완전히 용공 좌파가 돼 있습니다. 아, 진짜로 전광훈 목사 한번 비판했다가 본인은 좀 용공 좌파로 네. 찍혀 있다. 자, 이런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손봉호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종교 활동의 결과라고 보면 안 된다. 극보수 정치 활동의 결과라고 봐주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독교계가 이렇게 침묵을 한 데는 상대하기 싫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그 정치 활동이다, 종교 활동이다라는 부분은 약간 조금 생각이 약간 저는 다른 게 정치 활동을 하는 이쪽 진보 그룹도 있어요. 기독교 지금 종로 5가의 KNCC 같은 경우는 진보 쪽 정치 활동을 하는 사실 그 종교 활동도 있습니다. 종교 활동과 정치 활동이 완전히 뭐 분리된다. 뭐 이거는 사실 그건 또 다른 논란이고 기독교 내에서는 사실 굉장히 이단으로 오래전부터 제명됐던 분입니다. 2019년도 논란은 계속됐지만 2019년도에 일장총회에서 이미 정광훈 목사는 제명됐고 스스로 새로운 교단을 창시합니다. 그리고 한기총회장이 된 이후에 원래 이 주류 기독교 교단에서 이단시했던 몇몇 종파를 한기총에 영입하는 게 문제가 돼서 한기총에 원래 주류로 있던 많은 그런 종파들이 아예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한기총이 지금 주류가 되지 않고 있다. 뭐 기독교 내에서는 그러고 있고 또 한기총 회장도 아닙니다. 이미 5월 18일 지난 5월 18일 날 직무정지 법원에서 처분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사실 우리가 이 기독교 내의 목소리를 잘 안 들어서 그렇지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거든요. 아까 정치활동을 제외하고 이단에 대한 문제만 말씀을 드리면 이미 8기 교단이 이단 대책위원장 협의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발언을 정광훈 목사 발언입니다. 제가 지금 제 발언이 아니고요. 이건 공식적으로 다 보도된 내용이라서요. 그렇죠. 공개된 집회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발언들은 비성경적이고 반신학적이다라는 이유로 이미 굉장히 문제가 커지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가 그야말로 이 기독교 내에서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지금 이단 시대고 극소수로 지금 분류가 되는데 그런 주류랑 상관없이 워낙에 이분이 이제 유명해진 건 그런 정치적인 목소리, 집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너무 많이 부각이 돼서 그렇지 기독교 교단 내에서는 손 교수 말씀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좀 너무 소수화로 전락된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손봉호 교수가 지금 전체 기독교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 국민들이 그런 시선들을 보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기독교가 다시 서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교계에서 지금 사과가 나오고 있죠. 제 친구도 아주 절친이 목사인데 지금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같이 어릴 때 자라났지만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저런 성직자가 우리나라에 있구나. 근데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오히려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소리를 내지 않죠.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묵묵히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데 이번에 그 기독교계에서 나오는 일부 사과를 보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게 사고를 저지르는 세력 따로 있고 사과하는 쪽 따로 있습니다. 사과를 하는 분들은 사실은 방역과 관련해서 평소에 문제가 없던 분들이에요. 근데 같이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는데 목사라고 불리고 교회라고 불리는 집단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만으로 아까 손봉호 교수 말씀하셨지만 정말 섞이기 싫어서 정말 같이 엮이기 싫어서 우리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그런 사이에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번 비판했는데 용공자파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런 악플이죠. 요즘 말하면 악플 몇 개 달리는 게 뭐 사회적 인사야 흔한 일인데요. 문제는 그 세력이 많고 강하고 무섭다는 거죠. 그럼 그 세력은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총선 전에 보면 유력 정치인들이 그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무대에 한번 올라가서 마이크 잡으려고 하고 표를 얻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럼 정광훈 목사 또 교계에서는 저건 정치활동이지 종교활동 아니에요. 광화문 집회에서 코로나 안 걸린다. 하나님이 낫게 해준다. 그럼 이 신을 파는 거잖아요. 종교를 팔아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럼 종교계는 여기에 침묵해야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정치적으로도 정화해야 되고 종교적으로도 정화해야 되는 아까 이 평론가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등장했던 지난해만 해도 이 목사라는 호칭을 붙이지 말아달라 그래서 정광훈 씨라고 지칭을 했는데
1년 사이에 다 또 정광훈 목사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목사로 불리고 있으면 언론에서 그렇게 부르면 이 국민들은 목사로 아는 것 아닙니까? 개신교 교회 지도자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바로잡을 게 많은데 우리가 너무 이 특정 인물에게, 특정 세력에게 주목했던 것 아닌가.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나라 전체의 방역을 허물어뜨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짓을 저지르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이것을 정치 권력의 탓으로 돌리고 다른 탓으로 지금 다 남 탓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전 신혜식 대표 병원에서 그 과일 주지 않는 게 인권 침해라고 주장을 해요. 옆방 환자가 문제 제기했다는 거죠. 옆방에서 방송하고 있고 시끄럽다. 자기가 뭔데 나한테 방송하지 말라고 하느냐. 아니 옆방의 인권은 인권이 아니고 내가 과일 먹고 싶은 것만 인권입니까? 아까 50만 명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셨는데 이건 좀 부끄러운 일 아닌가 싶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광화문 집회 그리고 전광훈 목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발언들이 연일 좀 강도가 높아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광훈 금지법도 잇따라 발의가 되고 있고요. 또 당대표에 도전한 김부겸 전 의원은 전광훈 목사와 집회 주도자들을 테러 집단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배후에는 통합당이 있는 듯 이렇게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통합당은 정부의 과오는 언급도 안 하고 방역도 정치화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녹취를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제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전광훈 금지법 이런 그 처벌을 강화하는 네. 법안들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테러 집단으로 규정을 하기도 하고요. 통합당과 연관성을 의심하는 발언도 냈습니다. 연일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오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광훈 목사나 혹은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던 사랑제일교회 분들과 관련돼서는 저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화문 집회 이전에 이미 사실은 발병이 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8월 15일 날부터 아마도 세 자리 숫자로 증가합니다. 네. 그럼 8월 15일 날 집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8월 15일 날 확진자가 세 자리 수로 늘었다는 건 그 이전에 이미 발병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최소한 5일 정도의 잠복기가 있다고 한다면 7월 말까지 거기서 다시 2주라면 7월 말 정도에 아마도 사령제일교회 관련해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그런 소모임이나 집회들이 있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잘못 지켰는데 도리어 그 사람들이 지금 광화문 집회에 나간 것이잖아요. 더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옮긴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당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근거는 충분히 있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행정은 구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자꾸 정치적으로 비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뭐 통합당이랑 연결시킨다든지 더군다나 가장 부적절한 발언으로 생각되는 건 테러 집단입니다. 저는 결코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광화문 집회의 어떤 부분도 제가 제대로 그것을 방역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테러 집단으로 규정해 버렸잖아요. 그거는 저는 이건 자꾸 이분법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설명 기회를 드리면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재난에서 자꾸 적을 만드는 행위가 원래 있어 왔어요. 즉 관동 대지진 때 우물에 뭐 독을 풀었다 조선인이 그것만 있나요? 최근에 벌어진 사실 그 집단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신천지 그다음에 이태원 뭐 클럽 사실은 모두 다 이단이라든지 사회적 소수자라든지 주류가 아닌 비주류에 대해서 도리어 더 시각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더 비난이 커졌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어떤 뭐가 생겼을 때 집단화하고 아이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꾸 갈라서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소수화하고 그들을 증오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저는 비판은 온전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정치적 의도로 개입해서 테러 집단 운운하는 건 굉장히 이 사태를 진짜 행정적인 방역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논쟁으로 끌고 가게 만든다.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비판할 건 하고 또 징벌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입법 당연히, 과정은 당연히 당연히 따라야 되지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테러 네, 집단 네. 같은 발언은 좀 넘쳤다 이런 분석이세요? 네, 그런 과한 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렇게 봅니다. 이건 여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 일전에 지금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급박하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횡행하기 전에 뭐가 이슈였는가를 보면은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여기서 부동산이 이슈였어요. 부동산 때 야당은 여당을 뭐라고 비판하냐면 자, 시그널을 2개로 내고 있다. 정책은 쏟아내서 가격 안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 청와대 내 수석들이나 장차관들을 봐라. 다주택 소유자가 있지 않느냐. 그럼 결국은 이 부동산이 돈 벌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냐. 왜 행동은 이렇게 하고 말은 저렇게 하느냐라고 비판했어요.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갈이 막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청와대 수석들 몇 명이 집을 팔거나 교체되면 집값 안정화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이중 시그널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다. 원 시그널을 내야 한다. 정책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근데 예.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초창기에 자, 광화문 집회 잘못됐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목소리는 정부가 들어야 한다. 이건 전형적인 이중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이야기되거나 정부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이나 야당 지지자 누구를 통해서도 있을 수 있어요. 여당 내 야당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어요. 정치는 늘 토론이고 비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화문 집회에서 나온 시그널은 메시지는 옳은데 모인 건 잘못됐다. 이게 이중 시그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지금 통합당에 대한 의심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사실 통합당 내에서도요. 배현진 대변인은 이 비판을 했어요. 정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거기에는 정당이 또 있습니다. 총선 전에 정광훈 목사가 정당을 만들었죠. 기독자유통일당. 원내 진입은 못했습니다만 그 당 해체돼야 한다. 하태경 의원도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또 그쪽에서는 어찌 보면 같은 보수층인데도 하태경 의원이나 배현진 이 대변인에 대해서 아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건 또 보수 진영 내에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통합당 내에 침묵하고 있는 중진들이 사실은 암암리에 관련돼 있는 것은 아니냐. 지금 예. 김문수 전 지사 통합당 인물이었으나 지금은 이제 정당을 쪼개서 나갔습니다. 거기에 또 차명진 전 의원이 확진돼서 있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도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그럼 지금 친박은 없다. 5.18 관련해서 무릎을 꿇었으니까 친박은 없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103명의 의원들이 과연 같은 목소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당 내에서도 이 맞받아칠 것이 아니라 이 비판을 받아들인다면 내부 단속을 해야 되는 시점은 아닌가 하는 것도 같이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통합당 내에서 지금 선긋는 발언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는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거하고 별개로 통합당은 지금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이 물론 광화문 집회도 있지만 소비 쿠폰 발행 같은 어떤 느슨해진 신호를 준 게 문제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거든요.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했죠. 예. 자, 지금 통합당을 자꾸 엮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방역은 행정 방역을 해라, 정치 방역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정은경 본부장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정은경 본부장의 6월 11일과 6월 25일 발언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제 곧 수도권에 지금 대유행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느슨한 방역을 할 때가 아니다 하고 그다음에 6월 11일 날은 2차 대유행과 관련해서도 사실 굉장히 우려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무엇 때문에 그런 발언들이 나오냐면 생활 방역과 관련돼서 정부가 움직임을 바꾸기 시작할 때 사실은 질병본부장이 굉장히 말을 정돈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거든요. 물론 경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이후에 7월 21일 날 연휴를 발표합니다. 17일 날 연휴. 국민들이 원한 거 아니잖아요. 왜 소비를 해야 되니까, 진작해야 되니까. 연휴 국무회에서 의결되자마자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소비자들 위한, 소비를 위한 쿠폰 발행을 합니다. 농수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 체험 활동과 관련해서 또 문체부에서는 공연이라든지 활동 관련해서 또 외식하면은 2만 원씩 5번을 하면 6번째 10,000원 할인. 이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건 연휴를 즈음해서 나가서 소비하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느슨한 어떤 사실 생활 방역, 이 경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이번에 이 8월 15일부터 세 자릿수 방역, 이거 강문 집회랑 별개입니다. 8월 15일 날 벌어진 일이니까 사흘간의 세 자릿수 방역은, 그러니까 세 자릿수로 올라선 거는 사실은 느슨한
그 생활 방역 체제 때문이다라고 통합당이 주장하는 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어쨌든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최근에 통합당이 지지율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지금 광화문 집회 전광훈 목사의 좀 발목이 잡힌 맞습니다. 이런 그런 모습. 셈입니다. 예,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뭐 8% 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를 봐도 더불어민주당 지금 6% 포인트 정도 지난주보다 올랐고 미래통합당은 4% 포인트 정도 내려간 이런 상황이에요.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 동반 상승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전 분석하십니까? 대부분의 국민이 이거죠. 이제 코로나 초기부터 강조됐던 대목인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재환기하게 된 겁니다. 아, 지금 전시 체제구나. 대통령은 이 바이러스와의 전시 체제를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두 개의 중대본이 있다. 지금 방역 중대본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뭉쳐 있고 대통령은 뭐냐? 경제의 중대본이다. 왜냐하면 코로나 후폭풍으로 지금 망가지는 경제도 지탱해야 한다. 3차 추경까지 했습니다. 4차 추경은 오히려 정부 쪽에서 지금 조금 미온적이에요. 여야는 4차 추경도 해야 된다고 밀어붙이는 상황이에요. 수해 때문에 또 그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또 수해가 끝나자마자 달리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고 있다예요.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의용 본부장 얘기 누구라도 들어야죠. 전 트럼프 대통령이 파우치 소장 얘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문가 이야기를 듣고 가야 되는데 자, 문제는 여기는 정부의 책임도 피할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책임도 피할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평론가님 말씀 100% 공감이에요. 지금 우리가 A, B를 나눠서 지금 싸우지 말자. A를 잡으면 B가 터지고 B를 잡으면 A가 터지는데 동시에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정부는 허리띠 쫄라매라. 의료 전문가들 얘기하는 것처럼 3단계 방역으로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올려라. 그럼 경제는 그다음에 고민을 해야죠. 대책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 정부가 경제 놓고 있으면 그럼 코로나를 어떻게든 막아낸 이후에 또 야당은 경제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자리는 조금 편해요. 책임을 덜 져도 되기 때문에. 지금 방역이 터지면 방역 비판하고 그러다 방역은 잘 되는데 경제가 망가지면 경제 비판하면 되거든요. 정부는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되니까 지금 국민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무한 책임 가지고 있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 왜? 전시니까. 장수 바꾸지 않는 게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심경의 지지율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전 통합당을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김종인 대표의 광주 행보 같은 거 파격적인 겁니다. 이 보수 정당 역사상 대표가 무릎을 꿇은 첫 사례고요. 이 빌리 브랜트하고도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강 정책의 10가지를 보면 이건 이제 진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어요. 실천만 한다고 가정하면. 그럼 여기서 지지율 반응이 중도층을 중심으로 올라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정광훈 목사는 다른 별개 정당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보수층으로 어찌 보면 물밑으로 연결돼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의 의구심을 가지고 지금 코로나에 발목 잡혀서 올라가던 지지율이 멈추는 양상이에요. 통합당은 자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끊어내라. 단호하게 끊어내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 지지율 상승을 조금 앞으로도 더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뭐 정광훈 목사가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 시절에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강한 선국기 발언들이 좀 나와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4년 동안 왜 졌는가에 대한 또 다른 이 반성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잘못됐거든요. 3대 선거를 다 졌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과거의 기억들을 다 지워버려야죠. 그 점에서는 그 기억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수치 한 번만 다시 들여다보시면 갤럽과 리얼미터가 약간 다릅니다. 맞아요. 리얼미터 어저께고 갤럽이 오늘 거지만 리얼미터도 뭐 띄워봐 주실 수 있다면 리얼미터 어저께 걸 보죠. 통합당보다 민주당이 앞서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통합당 보시자고요. 떨어지지 않았어요. 37.1%인데 0.8%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4.1%포인트가 올라간 거예요. 즉 민주당이 더 많이 오른 것에 불과하고
통합당이 내려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갤럽은 좀 뭐 내려가고 올라가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뭐 해석에 약간의 뭐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대책이 갑자기 좋은 게 나왔다거나 대북 정책이 갑자기 뭐 좋은 게 나왔다거나 이런 좋은 요인은 하나도 없었어요. 단 코로나가 갑자기 터졌다. 즉 말씀하셨듯이 이건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우린 뭉쳐야 된다. 어느 쪽으로? 집권 여당 쪽으로. 이런 심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 물론 코로나라는 건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기 때문에 정부 여당도 이 지금 수치를 받아들여서 안심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통합당 역시 우리가 지금 전 늘 주장하지만 거품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거품이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늘 이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오늘 47%까지 다시 상승한 대통령 국정 긍정 평가 이유 가장 큰 부분이 코로나 대처 이 부분이 37%의 그 대답이 코로나19 대처를 잘해서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거는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